자, 8부 교수학습 이론 및 교육공학이 되겠습니다. 앞서 이제 교육심리학이 외울 것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양도 많고. 바로 교육심리학에 있어서 여러 연구 성과들이 반영이 된 게 바로 이 교수학습 이론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교육 연구라고 하는 것도 일정 정도 영향을 끼쳤지요. 왜냐하면 교육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보통 실존주의에서 뭐 이렇게 흘러나온 그런 어떤 연구 또는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리고 이제 경험 중심의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어쨌든 사람들한테 객관적이면서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그런 어떤 결과를 주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적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인본주의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뭔가를 갖다가 이제 원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타당성이 있는 어떤 근거는 전부 다 대부분 행동주의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행동주의라고 하는 게 과학적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도처의 심리학과에서는 바로 그 실험 연구들을 갖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중에서 보게 되는 뭐 설득을 잘하고 여성을 혹은 남성을 갖다가 잘 이렇게 우리 꼬신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잘 환심을 사서 그 사람을 이제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로 만들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심리학과의 그 연구실의 연구를 통해서 나온 그 결과에 기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 연구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주로 다루어지는 측면들이 이제 그런 겁니다. 과학적 연구 방법, 우리 이제 실험 연구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교수학습 이론에 적용이 되는 거죠. 교육 심리학. 교육 심리학이라고 하지만 사회심리학이라든지 인지심리학이라든지 게슈탈트 형태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돼서 그게 그대로 이제 교수학습 이론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 논술에 있어서도 거의 매년 나오는 거죠. 이 교육학습 이론의 파트에서 이제 한 문제, 그 다음에 앞서의 교육 과정 내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교육평가에서 한 문제, 그리고 이제 교육행정은 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년 나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게 4개의 축이에요. 이 4개의 축. 근데 이제 그 4개의 축이 양이 엄청나게 많죠. 양이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교육심리학과 교수학습 이론이 연계된 실제로 뭐 교수학습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교육심리학에서 다루는 내용이. 그래서 그렇게 나온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교수학습 이론이 매우 중요하고 외워야 되는 양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교수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교육심리학에 이제 바탕을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리학은 근본이 사회과학입니다. 우리의 이제 마음을 다루고 정신세계를 다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문학이 아닐까? 아닙니다. 전형적인 사회과학이고. 그래서 사회과학에서 사용하는 연구 방법론, 그 다음에 이론, 그 체계화시키는 방법, 구조화시키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틀에 이제 익숙해지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교수학습 이론의 이제 기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학습에 있어서 이제 의미는 교사가 수업을 하기 위한 준비
계획, 실행, 평가 등을 포함하는 학습에 도움을 주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 간의 인격적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 가치 지향적인 활동입니다. 인스트럭션, 교수라고 하는 게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 이론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브루너가 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학습 과제를 어떻게 하면 잘 배울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주어진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서방적인 이론이다. 학습자가 어느 정도까지 학습해야 하고 어떤 조건에서 학습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규범적인 이론이다. 그래서 교수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교수 이론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내용을 구성하고 어떠한 방법을 쓰면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까? 잘 습득할 수 있도록 할까? 이제 그게 이제 교수 이론에 있어가지고 이제 핵심이고,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잘 배우도록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하고 암송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해를 거쳐서 이 아이가 통찰력을 가지고 분석도 잘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능력도 갖출 수 있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학습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교수 학습 이론에 있어가지고 이제 중요한 것은 교수 이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학습 이론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배우는 아이가 중요하잖아요. 배우는 아이가. 교육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 때문에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학생 때문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학습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면, 이제 물론 앞서도 우리 교육심리학에서 봤었지만 학습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이 행동주의, 형태주의, 인지주의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보편적인 의미에서 이제 학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교육심리학에서 학습에 대해서 봤습니다. 환경 속에서 계속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를 말하고, 한 개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여러 가지 능력들을 기르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과정입니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경험을 통해 획득하는 인지적 과정이고요. 학습은 타고난 성향이나 성숙 필요나 약물에 의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와는 다릅니다. 이거 앞서서 이제 다 봤죠. 그래서 이제 교수의 이제 방법이 나옵니다. 교사 중심의 이제 교수가 있고, 뒤에 학습자 중심의 이제 교수가 있고, 그래서 교사의 입장에서 학습자들에게 학습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강의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이제 학습자에게는 그 어떤 권한도 없는 겁니다. 장점으로는 행정적으로 편리하고 시간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가르칠 수 있죠. 그렇지만 학습자의 개인차에 대한 고려가 없고 학습자의 다양한 수요를 수용할 수 없으며 수동적인 학습이 됩니다. 교사의 능력과 기술에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교사의 질이 수업의 질을 좌우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교사 중심 교수, 그러니까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나라의 예를 보면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교사 중심의 교수가 될 수밖에 없었죠. 뒤이어서 나올 이 이제 비판이 되고 있네요. 학습자의 개인차를 갖다 고려를 하고 학습자의 다양한 수요를 갖다가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학습자를 포함한 교사까지 포함한 모든 환경 자체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학습자의 수준도 높아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유치원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까지 쭉 내가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진학이 가능하고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전망이 가능해야 돼요. 전망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거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일정 정도 경제 수준이 돼야 돼요. 경제 수준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학습자의 다양한 수요를 갖다가 채워줄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50년대, 60년대, 70년대 어땠습니까? 콩나물 교실이라고 그랬어요. 한 발에 80명씩 들어갔다. 아이들 숫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없어요. 교사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통제가 중요해요.
80명의 아이들을 갖다 가르쳐야 되니까 통제가 중요하다. 또 그 당시에 있어서 선생님, 교사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6개월짜리 그 보습원이라고 그랬나 뭐라 그랬나. 당시 이제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나면 6개월짜리 그 과정을 이수를 하면 교사가 될 수 있는 데도 있었어요. 물론 사고학교를 갖다가 이제 나오는 게 정식이지만 그렇지 않고도 교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사의 편차가 심하겠어요. 얼마나 정말로 그때 당시에 막 그랬다고. 교사 같지 않은 교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함부로 아이들 때리고 함부로 체부를 하고 아이들이 뭔가 질문하면 때리고 질문한다고 때렸다고 질문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학습자 중심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지금은 자 어떻습니까? 이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죠. 특히나 초등학교는 이제 완전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완전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정형이라고 하는 것이 골고루 학습될 수 있는, 특히나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 EBS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아주 정교하게 잘 짜여진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과 연계되어 있는 다양한 캐릭터들과 연계되어 있는 그 관계의 학습 이 컨텐츠들이 무궁무진해요.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진짜 무궁무진합니다. 자, 그런 속에서는 개인차에 대한 고려도 할 수 있고 학습자의 다양한 수요를 갖다 수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중등은 어떠냐? 저게 가능할까요? 아직까지는 안 돼요. 학생 숫자는 많이 줄었지만 여건이 돼야 됩니다. 역시나 여건이 돼야 돼요. 그거는 사실은 대입제도의, 그래서 이제 대입제도의 변화를 갖다가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대입제도라고 하는 것이 변화되지 않는 한에서는 사실은 학자 중심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힘들죠.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만의 사실은 보면은 미국이라고 해서 별 다를 것 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되는 데가 있어요. 대학도 제대로 갈 수 있고 저런 식의 교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립학교들, 사립중등학교들은 저런 게 돼요. 어마어마한 학비가 들어가죠. 기숙사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고. 그러니까 뭡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집에서 학교를 다녀야 되지만 그런 데는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러면서 좋은 학교 갑니다. 예? 우리가 얘기하는 아이비리그. 또 미국에는 우리가 모르는 아이비리그 말고요. 진짜 모르는 숨겨져 있는 보석,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래요. 정말로 자그마한 칼리지들인데 엄청나게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여자 대학교들이 이제 그런 학교들이 전체 학생 규모가 한 학년이 막 500명이 채 안 되는데 학비도 엄청나게 비싸면서 그런 학교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거든요. 진짜 그런 학교들 다 가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공통의 문제입니다. 이제 중등학교에 있어서 공통의 이제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과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 중심 교수. 학습자가 주체가 되고 이를 위해 학습 환경이 학습자의 학습을 도울 수 있도록 구성된다. 다양한 학습자들을 활용을 하고 학습자의 능동성과 높은 동기가 수반되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자, 학습자 중심 교수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교사의 능력. 교사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학습자가 능동성과 동기를 갖다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좋은 선생님들의 학습 동기를 잘 부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물론 그렇죠.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좋은 학생을 만나는 것도 교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행운이에요. 굉장한 행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나가면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첫 번째는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거가 돼요. 그죠? 좋은 부모, 내가 딱 태어났는데, 이야, 우리 아버지가 강남에 빌딩을 몇 채를 가지고 있고, 어머니가 성격이 너무너무 온화하시고,
아버지도 빌딩도 가졌는데 성품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아이들하고 잘 놀아줘. 얼마나 행운이에요. 제일 큰 행운이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죠.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거. 그렇죠?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거. 그것들이 행운입니다. 교사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학생들을 갖다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나하고 참 코드가 잘 맞았어. 그렇죠? 우리 앞서 봤었잖아요. 뭐 장독립형이니, 장의존형이니. 그렇죠? 그런, 그래서 나하고 코드가 참 잘 맞는 학생을 만나서 그 학생이 성장하고 그래서, 좋은 학교에 진급, 꼭 그것만은 아니고, 공부는 좀 못했지만, 사회에 나가서, 자기 앞가림 잘 하면서, 항상, 긍정적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갖다가 흩뿌리고 다니는. 이거는 정말로 행운이에요. 이제 바로 그렇습니다. 학습자 중심 교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여건이 잘 갖춰져야 되고, 이제 교사는 뛰어넘자고. 학습자의 태도, 근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습자의 개별적 요구에 부응하는 학습이 가능하다. 충분한 학습자를 갖추지 못할 경우 효과적인 수업을 했었다. 충분한 학습자에는 여러 가지가 돼요. 진짜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교사, 학교, 경제적인, 이거는 전체적인 사회 차원에서 경제적인 여건,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에 있어서 지적인 수준, 우리 보통 이제 대학교는 패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수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자 중심 교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건 좋다. 그렇죠. 좋지요. 좋지요. 아동 중심 교육, 좋습니다. 좋은데, 중요한 건, 굉장히 많은 부수적인 것들이 따라붙어요. 그렇지 않고, 선생님이 훌륭하게 돼서 할 수 있다. 너무 가혹하죠? 선생님들한테 너무 가혹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수 방법의 선택.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하는 수단입니다. 정해진 교수 목표의 달성을 위해 교수할 내용을 가지고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처방적 과정이 바로 이제 교수 방법의 선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교수 방법의 이제 선택 기준이 이제 쭉 나와요. 네 가지가 거기 나오죠. 100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효과성,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습득한 지식이 기능의 정도로 이제 측정이 되는 건데, 의도한 교육 목표가 달성되었는지의 여부, 그래서 오랫동안 잘 기억되고 잘 전이되는지, 다른 지식과 기술의 교수에도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 이게 이제 효과성이에요. effectiveness, 효율성, efficiency, 학습자가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느 정도의 노력, 비용, 시간을 투자하였는지, 그래서 가능한 적은 비용과 시간, 그리고 이제 노력이 투자될수록 효율적이라고 본다. 이제 경제성. 그러니까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그 아이들한테서 발현되는 것이, 그렇죠?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를 내가 가르치고 그 아이가 배우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 노력,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여기 이제 경제성이라고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력성이에요. 학습자가 교사학습 활동과 학습자료, 교사에게 매력을 느껴 더 많은 학습을 더 자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제 매력성이에요. 그 다음에 안정성. 교사를 통해 학습자가 습득한 지식이나 기능은 물리적인 안정과 정서적인 안정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교수의 내용이 비윤리적이나 반사회적이어서는 안 되고, 정치적, 종교적으로 편향적이거나 신체적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학습 지도의 이제 원리가 나옵니다. 자발성의 원리. 학습 지도는 내적 동기가 유발될 수 있게 수용되어야 한다. 개발의 원리. 학습자의 요구와 능력에 맞는 학습 활동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사회 원리. 이건 이제 개별화라고 하는 것은 아이 그 자체인 거고,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토의 각종 단체 활동 등의 공동 학습을 통하여 학습자의 사회적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그렇죠? 나의 개인적인 어떤 능력의 신장 플러스, 나는 어쨌든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같이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능력, 그 다음에 통합, 학습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능력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하여 생활 중심의 통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직관,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학습자의 직관적 사고를 신장시킬 수 있어야 된다. 목적, 학습자에게 학습 목표를 분명하게 인식시켜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학습 활동을 유도해야 한다. 생활화,
학습 지도는 생활 환경에 적응하고 현실적인 삶의 능력을 키워줄 수 있어야 한다. 과학성, 수업을 통해 자연과 사회의 기초적인 지식과 원리를 가르침으로써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연화, 학습자의 내면적인 향상이 생활 양식과 자연스럽게 조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하고 이제 학습하고는 이제 비교를 하죠. 교수는 가르치는 거고 학습은 배우는 겁니다. 교수는 이제 독립변수이고 학습은 종색변수예요. 그렇죠? 교수라고 하는 게 학습에 영향을 주니까. 영향의 관계입니다. 교수는 영향을 주는 것, 학습은 영향을 받는 것이에요. 교수는 작용에 의해 영향을 주는 것이며 학습은 작용의 결과가 나타나는 영향이에요. 교수는 일정한 목표가 있지만 학습은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르치는 목적이 있잖아요. 가르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배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목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목표가 없을 수도 왜 목표가 없을 수도 있지? 제가 일반인을 상대로 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분들 오실 때 목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다이어트 하려고요. 이거 하면은 살이 좀 빠지나요? 너무 멋있어서 제가 그렇게 좀 멋있게 한번 춤을 추고 싶어요. 이제 목표가 있죠. 그런데 일정 정도의 분들은 그냥 와요. 그냥 뭐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다가 그냥 왔어요. 그냥 왔어요. 그냥 멋있어 보여요. 목표가 없어요. 예. 목표가 반드시 있지 않습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그러니까 정규 학교 과정에서는 분명히 이제 목표라고 하는 게 이제 제시가 되죠. 그렇지 않은 평생 학습 과정에서는 목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수는 가르치는 내용이 하나의 뜻이에요. 그렇죠? 선생님은 한 가지 뜻만 가르칩니다. 하지만 학습은 다의적이에요. 아이가 가르치는 걸 통해서 또 다른 걸 갖다가 느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걸 인식할 수도 있어요. 창의성이 있는 아이는 한 가지를 들으면 또 다른 것들을 갖다가 생각하게 됩니다. 학습이 다의적인 이유는 학습자의 출발점 행동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죠.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응용 능력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적용 능력이에요. 확대 재생산하는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발점 행동. 이 아이는 알고 보니까 책을 이미 1만 권을 읽었어. 달라요. 일반 아이들하고 다르죠. 책을 갖다가 20권 읽은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이 아이는 1만 권을 읽었어요. 출발점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학습이라고 하는 게 다의적이 될 수 있어요. 교수는 서강적이고 규범적인 행동이지만 학습은 기술적이고 진단적인 행동이다. 선생님은 처방을 내리죠. 그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리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는 목표에 따른 방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갖다가 서술하는 거. 이 아이는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고 우리 이제 쓰게 됩니다. 학종 학습 종합 기록부에다 쓰게 됩니다.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는 이러이러한 점에 있어서 발달 가능성이 있으니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 이걸 갖다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그겁니다. 교수는 교사 중심의 입장을 반영하고 학습은 학생 중심의 입장을 반영하겠죠. 2절로 넘어가서 수업 설계의 절차입니다. 수업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 선생님이 이제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 이제 일반적인 이제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수업 목표의 설정과 진술, 그렇죠? 뭐 학기별로도 하고 그 단원별로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개별 1교시, 2교시, 3교시 이제 초등학교로 보면 그렇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과면 국어과 첫 번째 시간에 할, 두 번째 시간에 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설정을 해서 이제 진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 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과제 가르쳐야 될, 아이들이 배워야 될 내용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선행학습 능력을 갖다 진단을 하고 이 부분이 이제 출발점 행동, 이 선행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점 행동, 이 아이가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수학이라고 한다면 수학의
함수를 배워야 되는데 이 함수를 갖다가 배울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수업에 활용하는 이제 전략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재미있게 가르칠까. 그 다음에 수업 매체의 설정. 강의식을 할 것인가. 칠판에다 그냥 써서 할 것인가. 아니면은 부교재라든가 교보제라도 하는 걸 갖다가 제공을 해서 그걸 활용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선정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절차에 따라 쭉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 목표의 설정과 이제 진술이 돼요. 그래서 수업 목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학습의 성과를 말하겠죠. 이 아이가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제, 이르게 될 것이냐. 도착적 행동, 학습 성과, 결과, 학습 성취,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수업의 방향성을 이제 제시하게 되고, 수업의 내용과 절차를 선정하고 조직하는 기준이 되고, 학습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수업 목표를 이제 진술하게 되는데, 수업 목표의 이제 진술이 어떤 필요성 때문에 이제 수업 목표를 진술을 해야 되느냐. 이게 선생님의 과제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갖다 분명히 알게 되고, 학습자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게 돼서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대. 야, 우리들이 수업 목표, 이러한 거야. 보통 이제 나오죠. 책 같은 데 보면 그 앞에 나옵니다. 수업 목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고. 그래서 이런 거야. 라고 해서 아이들이, 그럼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아이들이. 라고 생각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수업 내용의 선정과 조직, 평가의 이제 기준이 되겠죠.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이제 높일 수 있고, 수업 매체의 선정의 이제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목표 진술의 방법이에요. 학습자 입장으로 이제 진술해야 되고,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용어, 행위 동사로 진술해야 되고, 학습의 결과, 도착적 행동으로 이제 진술해야 되고,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용어, 명시적인 동사로 이제 진술해야 되고, 수업 목표는 두 사람 이상이 보아서 동일한 해석을 내릴 수 있도록 진술해야 된다. 뭐예요? 타당성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타당성. 객관성, 과도 연관이 되고, 수업 목표는 내용과 행동의 두 측면을 모두 포함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걸 꼭 보면, 이거 앞서서 보았던 타일러의 논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 봤었던 교육 과정에 있어가지고의 내용도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잖아요. 타일러의 기준입니다. 기준이 돼요. 왜냐면 이 과정 자체가 타일러가 제시했던 그 과정 자체가 심각한 오류라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잘 짜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십시오. 굉장히 잘 짜여지고 그렇게 된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그걸 갖다가 이겨먹으려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철학사를 보든 아니면은 뭐 이론사를 보든 보면은 아주 체계를 잘 세우는 사람들이 연구도 제일 많이 되고 제일 많은 비판이 대상이 되고, 하지만 그걸 갖다 뛰어넘기는 힘들어요. 뛰어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플라톤 뛰어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뛰어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칸트 뛰어넘는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타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교육과정론에 있어가지고는 그런 독보적인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타일러를. 그렇다는 얘기지. 자, 수업 목표 진술 시 유의사항. 교사의 입장에서 진술해서는 안 된다. 앞서 나왔죠? 한 개의 목표에 한 가지 학습 유형만을 포함해야 된다. 학습의 주제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수업 목표로 학습의 주제를 선정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목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크게 딱 있는 겁니다. 착하게 살자 있는 거죠. 주제라고 하는 것은 수학 함수편에 있어가지고 그 있잖아요. 함수와 관련돼 있는 어쩌저저저저저저 이런 걸 다룬다. 그게 이제 학습의 주제잖아요. 수업 목표로 내용만을 나열해 진술하면 안 되겠죠. 목표하고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자들의 견해를 한번 볼게요. 타일러가 이제 수업 목표를 갖다가 이제 수업 목표의 이제 진술에 대해서 수업 목표를 학습 내용과 행동, 도착적 행동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그래서 기대되는 행동 특성과 행동 특성이 적용되는 내용을 함께 진술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사의 행동, 무엇을 알게 한다, 무엇을 가르친다 등이 아니라 학습자의 행동, 무엇을 안다, 무엇을 할 수 있다 등으로 이제 진술을 하고, 그래서 기대되는 행동을 충분히 세분화해서 진술을 하고, 명시적인 동사를 사용해야 되고, 앞서 이제 다 나온 내용이죠. 내용과 행동으로 분류하여 이원 분류표를 갖다 이제 작성하게 되는데, 수업 계획, 평가의 전체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제 이원 분류표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교육 과정론에서도 잠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행동. 그 다음에 내용. 양자를 갖다가 배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세분화해서 행동을 갖다 충분히 세분화해서 진술을 해서 저 표로 이온 분류표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인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온 분류표에 따라서 진술을 하는 거죠. 수업 목표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행동과 내용이 합쳐져서 우리는 어디에 다가가려고 해요? 바로 목표에 다가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의 진술과 공부는 타일러보다 조작주의적 방법을 극대화한다. 근데 나는 사실 이 조작주의라고 하는 게, 우리 조작한다고 하면 뭔가 음흉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조작주의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사실, 그 세밀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뭔가 이제 조작주의라고 하는 거는 행동주의적인 측면들이 이제 가미가 되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보다 이제 정교하게 이제 좀 만드는 거를. 그래서 이거를 갖다 좀 뭔가 다른 말로 바꿔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메이거 같은 경우는 수업 목표를 갖다가 식별력, 문제 해결력, 기억 재생력, 조작력,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 언어 표현력 이런 것들로 이제 그렇죠? 구분을 했어요. 굉장히 이제 정교하게 이제 만든 거고. 그래서 진술 자체를 갖다가 행동, 도착적 행동과 조건 상황과 수학 기준,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말이 더 나을 거예요.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목표는 구체적인 행위 동사를 사용해서 명시적으로 진술되어야 하고, 형성 평가에 이제 더 적합하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100m를 이제 이게 조건이 되는 거고, 15초 이내 수락 기준, 성취 기준이 되는 거고, 달릴 수 있다. 이게 이제 행동. 이제 이렇게 진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해의 수업 목표 진술을 보면, 간해는 수업 목표의 설정은 교육 과정에 기초해야 한다. 그래서 수업 목표를 학습의 유기에 따라 이제 계층화시킨 것이 특징이고, 수업 목표 진술의 요인으로 상황과 도구와 행동과 대상과 학습 능력 5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선생님께서 상황이에요. 상황. 이제 교실에서 상황이 되겠죠. 교과서의 시를 대상으로 10분 동안 도구, 큰 소리로 읽고 행동, 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습 능력. 동시를 외우는 것이 이제 최종 목표인데, 이렇게 상황, 대상, 도구, 행동, 학습 능력.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런드의 수업 목표 진술을 보면, 수업 목표를 일반 수업 목표하고 특수 학습 과제 목록 두 단계 과정으로 진술했어요. 그래서 일반 수업 목표하고 세부적인 수업 목표로 나누고, 일반 수업 목표에 부합하는 세부적인 수업 목표의 행동적 용어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학습 과제를 갖다가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자, 수업 목표를 갖다가 이제 선정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습 과제를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들이 습득해야 할 학습 요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하는 과정이고, 학습을 한 후 학습자들이 습득하게 될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능력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계열화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학습 과제 분석의 유형 보면 위계 분석 거기 나오죠. 우리 104페이지 나옵니다. 군집 분석, 집락 분석이에요. 집락 분석.
참 이런 말도 어려운 말인데. 그 다음에 절차 분석, 통합 분석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유형을 냈어요. 위계 분석,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여러 기능들을 상위 기능과 하위 기능으로 분석하는 거고, 하위 기능은 상위 기능을 학습하기 위해서 반드시 숙달되어야 하는 선행 학습을 의미합니다. 지적 기능이나 이제 운동 기능에 해당하는 과제에 이제 주로 사용합니다. 이제 위계라고 하는 것은 층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2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렇게 계단형으로 위계죠. 또는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죠. 이거를 배우고 나서 그 다음 거 배우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거 배우고, 이걸로 보면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위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위 기능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상위 기능이 되는 거고. 우리가 얘기했었던 체제 이론적인 얘기가 돼요. 위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군집 분석, 집락 분석. 그래서 군집, 집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학습자가 정보를 가장 잘 기억할 수 있을까에 중점을 두어 정보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묶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군집, 집락. 그래서 군집 분석, 집락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상하이 위계적 관계가 없는 언어 정보의 학습 과제를 분석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차 분석, 단계 분석. 학습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파악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운동 기능의 학습 과제를 분석하는데 주로 사용한다. 저도 그렇습니다. 춤을 가르치게 되다 보면 이런 거예요. 스텝의 순서를 가르치게 되죠. 스텝의 순서. 그 다음에 이제 상체 쓰는 방법. 그 다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음악에 맞춰가지고 상체와 하체를 갖다가 같이 사용하는 방법. 또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 이제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치죠. 표현하는 방법. 손을 돌린다거나 아니면은 고개를 갖다가 사용한다거나 허리를 사용한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절차를 갖다가 이제 파악하도록 해요. 통합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갖다가 통합적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 정보, 지적 기능, 운동 기능을 수행해서 어떤 행위를 선택하게 되는 태도의 학습 과제 분석에 이제 많이 활용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출발점 행동 진단이에요.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수를 갖다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 앞서 필요로 되고 있는 그런 사전에 배워야 할 것들을 어느 정도 익혀 놓았는가. 또는 지금 배우게 될 이 함수보다 더 넘어서는 뭔가를 갖다가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새로운 학습 과제를 배우기 위한 준비나 태세를 말해요. 그래서 준비성, 적성, 학습 경향성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출발점 행동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레이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출발점 행동의 진단은 학습자의 능력, 적성, 학습 능력, 성취 수준, 선수학습 정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리고 동기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출발점 행동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인지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정의적인 측면, 정서적인 측면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선행학습 능력, 학습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학습자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기능이나 지적 능력이에요. 이게 이제 선행학습입니다.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돼요. 사전학습 능력, 이미 학습한 단어를 학습자가 성취한 수준과 학습 예정인 학습 과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수준. 요거 선행학습하고 사전학습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죠, 그죠?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를 갖다가 배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배워 모았는지. 사전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더 많이 알고 있는 부분까지, 그렇죠? 더 많이 알고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제 알고 있는 게 이제 사전학습이에요. 그래서 흥미, 성격, 자아개념, 자신감 이런 정의적 특성도 바로 이 출발점 행동에 해당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 전략을 갖다 결정을 해야 되겠죠.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학습 요소별 시간 계획.
학습 과제 분석을 통해 밝혀진 학습 요소들의 학습 순위를 바탕으로 시간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하고, 수업 계획, 교사의 학생의 활동, 시청각 매체의 이용, 수업의 형태, 시간에 대한 배려 등을 계획하는 것이 수업 계획이에요. 어떻게 재미있게 잘 가르칠까? 교재는 어떤 것들을 갖다가 활용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이제 수업 매체를 선정을 하게 되죠. 학습 내용과 수업 형태와 방법에 알맞은 수업 매체를 선정하는 것이죠. 학습 내용의 적합성, 학습자 발달 수준에서의 적합성, 교사의 활용 가능성과 용이성, 학습 상황에서 적합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수업이 들어가기 전이에요. 들어가기 전.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수업 활동이 이루어지죠. 첫 번째로 수업의 실행. 그래서 실행은 교사가 교실에서 실제 수업을 하는 것으로 도입, 전개, 정리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도입, 학생 동기 유발, 학습 목표 확인, 학습 활동 안내를 갖다 실시하고, 전개는 이제 학습 활동을 진행을 하는 거죠. 이제 강의를 갖다가 이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해주죠. 정리, 마무리 활동, 학습 내용 정리, 차시 이런 말들도 참 고요해요. 이제 다음 수업이죠. 다음 수업의 학습에 대해서 예고를 해주고. 실행이 중요한 이유는 고수학습의 핵심 활동이 바로 이제 수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수업 목표에 따라서 수업 방법과 매체를 선정하고 적절한 수업 방법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요. 수업 단계, 도입에서, 전개해서, 정리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도입 단계에서는 앞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학습 목표를 설명을 해주고, 그렇죠. 선호학습과 관련 지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면서 매체를 활용하고 시험에 관한 정보를 갖다가 제공을 해줍니다. 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우리가 배울 요 내용에서 시험이 나올 거야. 그다음에 이제 전개, 학습 내용 및 자료를 갖다가 이제 제시를 해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아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학습 내용하고 이제 자료를 제시를 해주고, 전개 첫 번째 단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학습자의 참여를 갖다가 이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질문도 던지고, 토론도 시키고, 그렇죠? 연습 과제도 제시하고, 세 번째, 그렇죠? 핵심적인 학습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서 학습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강의법, 토의법, 탐구법, 이러한 방법들을 이제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이 전개 단계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해주죠. 요약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생활 문제에 이제 적용해서 해결을 해 보도록 하고, 학습의 일본화나 점유 효과를 이제 높여주고, 그래서 보충이나 심화 자료를 제시를 하고,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과 관련해서 배울 것인지,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과 지금 배운 내용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 정리 단계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글레이저의 이제 수업 과정 모형인데, 이거는 어떤 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뒤에 나올 교수 이름 모형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글레이저의 수업 과정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이제 배치를 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제 우리가 봤던 도입, 전개, 정리라고 하는 것에 어떤 일반적인 측면들을 그대로 이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레이저의 수업 과정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배치를 한 거예요. 자, 체제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체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풋, 그렇죠? 인풋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아웃풋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아웃풋에서 인풋으로 진행이 돼서 바로 피드백.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이 이 프로세스에도 적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목표 설정, 출발점 행동, 진단, 학습 지도, 결과의 평가라는 일련의 단계와 절차의 순환적이고 상호작용적인 흐름으로 파악을 한 거예요, 글레이저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일반적이죠. 우리 앞서 봤던 것처럼.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해서 변별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수업의 개별화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고 피드백과 교정이라는 자기 교정적 장치를 도입해요. 바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제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업의 과정을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과의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리를 처방을 했고 대부분의 교과 학습 지도에서 채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업 모형입니다. 그래서 교수와 평가가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고 교육 과정, 지도, 평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다루고 수업 과정을 지속적인 의사결정과 수정 과정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정 과정. 그리고 이제 인풋에서 프로세스 아웃풋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이 지속적인 이제 의사결정 과정이 돼요. 그래서 수업 과정의 단계를 보면 수업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죠. 여기 나옵니다. 그렇죠? 1단계. 두 번째로 출발점 행동을 갖다가 이제 진단을 하고,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제 다 봤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학습 지도를 하고, 교수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래서 학습 지도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 내용을 매개로 교수와 학생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교수 목표에 따라 교수 방법과 매체를 선정하고 적절한 교수 방법을 처방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형성평가, 중간평가죠. 중간평가를 통해서 교수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해서 그 결과를 교수와 학생에게 피드백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학습평가, 교수평가, 성취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총괄평가가 되는 겁니다. 마무리평가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얼마나 되었는지. 그래서 피드백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평가의 결과는 교수의 각 단계에 다시 피드백해서 각 단계별 수정, 보완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레이저는 준거 지향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준거지향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일정 수준 이상만 되면 돼요. 일정 수준 이상. 그게 이제 가령 80점? 80점 이상만 얻으면 우리가 이 도착점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성취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목표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도달한 거예요. 상대평가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아이들 서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열을 나란히 쭉 세워서 그게 이제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100점짜리 아이는 잘한 거고 80점짜리 아이는 상대적으로 못한 게 되죠. 절대평가는 80점 넘으면 다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절대평가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준거지향 평가이고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이 인풋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출발점 행동이 되는 거고,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이 도착점 행동이 되는 거고, 이 프로세스에 아까 보았던 것처럼 수업의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진단, 출발점의 진단, 그 다음에 학습의 어떤 내용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프로세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글레이저가 이 4단계의 수업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한 겁니다.